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요즘 지구촌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미국의 추석이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쇼핑 대목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목이 곧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직구족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불프,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는 27일인데요. 이날 시작될 폭탄 세일을 앞두고 국내 카드사들도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요. 또 국내 업체들도 덩달아 세일에 들어간다고 하죠. 꽁꽁 닫혔던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긴 열릴까요? 부동산 법안이 곧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국회 교통위원회가 오늘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오랫동안 미결 상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법안들이 비롯해서 4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도 대거 논의될 예정이어서요. 어느 때보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담배값 올리기가 드디어 시작되나 봅니다. 지난 9월에 현재 2,500원인 담배값을 내년부터 4,500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냈는데요. 오늘은 환경부가 담배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을 조금 인상을 하겠다라는 안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오르게 될 텐데 이게 정말 담배값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시작입니다. 네, 생생경제에 오늘 두 가지 큰 인터뷰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대기아차가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연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환경부에서 부과하는 이 담배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이 갑자기 3배 이상 오른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담배값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증세 논란과도 연관이 되진 않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은 인사처럼 안녕치 못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봉착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식 투자자분들은 뭐 지수 대비로 체감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미 어제도 우리가 당했습니다만 일본 엔화의 약세 네. 이 흐름들이 아무래도 수출 관련주들 특별히 일본과 경쟁이 격화될 수 있는 그런 쪽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다라는 점 그것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음 주로 상장이 예정된 삼성 SDS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청약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예. 이쪽으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규모가 좀 보통이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약 공모 주식은 금액으로 환산치면 약 1조 원 정도를 공모를 하는데요. 지금 뭐 경쟁률 예상이 100대 1, 200대 1, 300대 1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전 기관들 예비 수요 예측에서는 650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00대 1 정도가 나온다면 금액으로 따지면 300조의 50%인 한 150조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주식시장에는 자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 블랙홀처럼 주가가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매도를 내는데 사자가 없다. 네.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게 오늘 증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업종별로 따져보면 엔화에 의해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던 것이 오늘 특징적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엔화 흐름하고 별로 상관없는 전기가스업이라든가 은행, 증권, 금융 이런 쪽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1번과 경합을 하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자동차 운수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은 낙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가 흐름 말씀드리죠. 전일 대비 17.78포인트 0.91% 하락하면서 1935.1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아침에 강했습니다만은 거래소 약세 흐름에 같이 전염이 되면서 10.31포인트 1.87% 거래소보다 2배가량 떨어지면서 542.1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게 이 N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언제까지 시장을 좀 짓누르게 될까요? 네네. 앞서 삼성 SDS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장이 되는 날이 다음 주 금요일 11월 14일입니다. 한참 남았는데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돈은 먼저 받죠. 환불일은 네. 1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는 매수 공동화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금 우려 섞인 전망을 하겠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 물량이 공급이 많이 되면 그 수요와 공급 법칙 아니겠습니까? 네.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경제 원칙이 그런데 지금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공급 많은 것에 따라서 지수가 좀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 그러니까 환불일까지인 다음 주 초에 이제 오전에 환불이 될 터이니 이번 주까지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뭐 지수 떨어졌고 그다음에 종목별로 따져보면 이 주식이 이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함부로 갈 수는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네. 매수세가 없고 매도세만 활개를 치는 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갔다가는 뭐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번 한 주 내내는 조금 조심해서 주식시장에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주는 10월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반등이 충분히 예상됐던 한 주였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그러면 좀 흐름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정도 수준의 매수 부족 상황들까지는 벌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화 쇼크도 다음 주 중에는 한 번은 숨고르기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 주는 조금 회복에 그때는 이제 또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 주식 주가에 매력이 좀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조금 흐름들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금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지 되니까 업종이나 종목 전략은 따로 없겠네요. 네네.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흐름이 깨진 것들이 그동안에 내수 관련 주식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전일 홈쇼핑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는 그런 그렇죠. 흐름에서도 보여줬지만 지금은 제한된 수급 상황에서 양자택일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돈을 땡기기 위해서 이런 업종과 종목이 희생되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흐름들인데요. 일단은 다음 주 정도 되면 이런 물량 출회나 이런 것들 다 끝나니까 가격 매력이 그때는 느껴질 겁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반등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가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군요. 초이노믹스. 예, 네. 한국의 혼란스러운 성장 계획이라는 이제 제목의 사설이었는데요. 네. 내용은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주택담보대출 이 담보인정 비율 LTV 또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 소득의 1.6배 네. 이미 최대 한도에 이른 상태인데 이렇게 될 경우엔 결국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면 커다란 가혹한 심판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내 유보금 과세 이제 이른바 소득 증대를 위한 세 가지 이 세제 네. 패키지라는 걸 내놨지 않습니까? 네. 사내 유보금 과세. 그러니까 기업들이 번 돈을 투자나 고용에 쓰지 않고 그대로 쌓아둘 경우 여기에 이제 세금을 물린다는 계획인데 이 문제도 재벌 문제를 다루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투자 유도하고 더 관련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렇죠. 투자 네. 유도인데 투자 유도에 별 효과도 내지 못하고 네. 결국 이상한 세금이 될 가능성이 예. 높다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결국 이런 부양책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믿고 있지만 이거는 결국 세계 경기 둔화에 따라서 이
취약하게 된 정부의 개입 이것과 네.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한국이 일본과 같은 어떤 함정, 네. 장기 불황의 함정 여기에 벗어나는 길은 결국 규제를 풀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지적이 뭐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네.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문제고 또 이거에 대한 뭐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월스트리트의 시각이 결국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시각이라는 게 월스트리트의 미국의 어떤 세계 금융 중심의 한국을 보는 시각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참 우리로서는 뼈아픈 사설과 기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은 보통 이제 우리가 우파라고 얘기하는 쪽에 네. 예, 기조를 갖고 있어서 결국은 규제 완화 쪽으로 해서 경쟁을 촉진하자라는 결론을 내기는 했는데 네. 그 앞부분의 지적을 저희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거래소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 이거 얘기 계속 있었는데요. 네. 결정이 되나요? 아마 빠질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네. 다시 이제 민간 기관으로 바뀌게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사실 원래부터 한국거래소는 민간 기관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지난 정부 때 그 당시에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그 모임사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네. 정부에서 나가라. 이분은 못 나가겠다. 네. 이렇게 하다 결국 정부가 그 압박용으로 결국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강수를 뒀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네. 뭐 정부는 물론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거래소가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는 한국거래소라는 데는 이제 증권회사들이 출자를 한 민간 기관이긴 한데요. 여기가 우리나라 시장 감시라든가 네.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미 민간기관으로 있던 곳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돌려놓을 만큼 이게 그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어쨌든 이번에 그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이제 빠지게 된다고 그래요. 공공기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예, 공공기관에서 이제 네. 벗어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 한국거래소가 가장 신의 직장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신의 직장이죠. 네. 작년 기준으로 그 복리후생비가 1,300만 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였고 물론 이거 한 1인당? 400만 원 정도로 깎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아무튼 월급이 가장 많은 기관 중에 하나 또 복리후생이 가장 비용 지출이 많은 기관 네. 중에 하나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빠지게 될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를 전혀 안 받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여기에 방만 경영 문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숙제가 남게 된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수가 많고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시장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정부가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 네. 증권회사들이 출자기관 아니겠습니까? 주주들이. 지금은 증권회사들이 주인인 회사죠. 네. 그렇다면 증권회사들이 주주로서 네. 한국거래소의 어떤 방만한 경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동을 걸고 해야 되는데 증권회사가 수십 개고 다 모두가 주인이라는 건 돌려 말하면 아무도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하는데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지든 안 빠지든 어쨌든 이 경영의 방만성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 의해서 제동을 걸고 감시를 받는 그런 장치는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언뜻 그런 생각이 드네요. 증권사들이 주요 출자자니까 그게 이제 적자고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그 결국을 영업 대상인 개인 투자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만 대가 이제 넘어가나요? 네. 아마 오늘 오전 기준으로 2천만 대가 돌파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이제 처음에 1945년 해방 때 이 광복 때 네. 7,000대 정도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꽤 많았네요, 그래도요. 네. 예. 그러다가 이게 지금까지 이제 2천만 대까지 늘어나게 됐고 네. 1946년 같은 경우에 인구 2,100명당 한 대꼴이었는데 지금은 2.56명당 한 대꼴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네. 이 땅이 좁아가지고 예. 정말
정말 교통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실은 인구 대비로 자동차 대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요. 1.3명당 자동차 한 대고요. 호주는 1.4명당 한 대고 일본도 1.7명당 한 대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2.5명, 2.6명당 한 대니까 아직도 인구 대비로는 많은 건 아닌데 다만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라는 게 또 도로 사정이라는 게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자동차 대수가 2천만 대를 넘은 거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서 네 번째고 세계 다섯 번째인데 점유율을 보면은 현대차가 47%, 네, 압도적이군요. 기아차가 네. 28%로 네. 현대기아차 합치면은 75%가 네. 넘습니다. 4대 중 3대 이상이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과점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국 GM이 11%, 르노 삼성 9% 이렇게 되고 차종별로 보면은 소나타가 164만 대로 제일 많고요. 네. 아반떼가 142만 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잘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시장 분포로 본다면 사실은 다른 회사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하고 해서 특정사의 점유율이 너무 높은 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네. 현대차 요즘 안 좋은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환경부가 담배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을요, 내년부터 약 3.5배가량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갑당, 그러니까 20개 그 계피당 폐기물 부담금이 7원이었는데요. 이 24.4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시기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과 같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폐기물 부담금은 무엇인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뭔지, 어디에 쓰이는지, 또 왜 올려야 하는지 궁금한데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여 주십시오. 요금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증은 출력하시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게릴라 경제 현장 제2롯데월드몰 근처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롯데월드몰 옆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와 계신데요. 이쪽으로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롯데월드몰 주차장은 너무 비싸고 예약하기도 번거로워서 좀 더 저렴한 이곳으로 왔습니다. 공영 주차장 요금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남는 주차 공간들을 좀 더 활용해 주시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롯데월드몰이 개장하고 나서 여기 공영 주차장에 주차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얼만큼 늘었어요? 10월 14일 날 개장하면서 평일에는 약 86% 늘었어요.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는 아무래도 한 2.7배 정도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금 차이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도 이 1일부터 여기 공영 주차장도 가격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된 거예요? 저희 공영 주차장은 5분에 150원에서 지금 5분에 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잠실 부근 쪽에 교통 수요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제2롯데월드몰 근처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담배 폐기물 부담금 인상한 논란에 대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경부가 담배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을요, 내년부터 올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7원이었습니다. 20개비에 7원이었는데 이걸 24.4원으로 올리게 되는데 낮은 것 같지만 인상률은 꽤 높습니다. 약 3.5배를 올리게 되는 건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담배에 붙는 거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김우철 교수 전화 연결해서 간접세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폐기물 부담금이라는 게 일단 어떤 건가요? 네, 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공기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네, 자체 유독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물질은 특별히 폐기물 처리 대상이 되거든요. 네. 이런 비용을 생산자로부터 걷기 위해서 부담시키는 비용입니다. 네, 원래 담배에도 부과가 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00원 담배 한 갑에 네. 폐기물이 7원 지금 부과되고 있죠. 폐기물 부담금이. 예. 그러면은 이 폐기물 부담금이 20개비, 그러니까 한 갑이 20개비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7원이 붙게 되는데 이걸 24.4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담배에 붙어지는 세금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올린다고 한 2,000원만 정해져 있었는데 이 중에서 네. 폐기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인상 한 걸 기준으로요. 인상 한 걸 기준으로요. 네. 지금 9월에 발표된 담배값 인상안에는 종전의 폐기물 부담금 7원을 네. 3원을 더 올려서 7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가 뒤늦게 네. 뒤늦게 지난번 인상안에 이제 제대로 동참을 못한 것 같은데 환경부가 네. 재원 부족, 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금 추가를 시킨 셈이에요. 24.4원으로. 네. 지금 인상폭을 2,500원을 전제했을 때 10원으로 올리겠다는 안이 먼저 나왔는데 네.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24.4원으로 올려달라고 지금 하는 셈이죠. 지금 올리는 폭은 2,000원이 얘기되지 않았나요? 지금 2,500원에 팔리고 있고요. 거기에 2,000원을 올린다. 2,000원을 올려서 4,500원 네. 안이 발표됐는데 네네. 그 이전에는 10원으로 만드는 안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건 다시 이걸 24.4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가 4,500원에 더 추가되기보다는 네. 담배 제조회사의 출고가 마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담배 가격 인상폭은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직접 명확하게 발표를 안 했지만 네. 4,500원을 유지하면서 제조회사 인상분에 자기들 폐기물 부담금 추가 인상분을 네. 전가시키는 이런 거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라면은 일단은 제조사가 부담을 하고 2,000원 올리기로 한 것만 올리는 걸로. 네네. 예, 전체적인 인상폭은 담배 한 갑 인상폭 2,000원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거를 또 1, 20원을 더 얹어서 4,500, 10원, 20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환경부도 그렇게까지 논의를 지금 복잡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입법 예고를 한 거 보면은 그 정부 간에는 어느 정도 이 논의가 일부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걸 전제한다면 4,500원은 유지하면서 네. 폐기물 부담금을 7원에서 10원이 아니라 7원에서 24.4원으로 올리고 그 차이를 제조회사의 출고가 부분에 반영시키는 거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번 돈을 가져가는 거는 환경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조사가 더 부담하는 구조라고 했는데, 근데 교수님, 보통 이렇게 제조사가 마진이 줄어들거나 원가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네네. 다시 또 가격 조정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그걸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담금을 제조사가 그대로 떠안는 경우는 드물죠. 네. 근데 우리 담배 시장의 특성이 있는데요. 담배 가격을 사실은 KTNG가 자율적으로 마음껏 올릴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담배 상품에 대해서만큼은
소비자한테 이걸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증이 환경부는 왜 뒤늦게 이제 와서 폐기물 부담금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느냐, 이게 또 궁금해요. 맞습니다. 이게 좀 때늦은 감이 있는데요. 네. 정부의 정책 조율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안행부, 기재부, 복지부가 사실은 모여서 네. 담배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때 폐기물 부담금도 준조세로 일부 담배값에 들어가 있는데 네. 환경부가 그 논의에 제대로 참여한 것이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뒤늦게 다른 것은 인상폭이 꽤 큰데 네. 폐기물 부담금은 7원에서 10원으로 너무 작다라는 아마 견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거기 붙는 다른 세금들, 네. 건강증진 부담금이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것보다 폐기물 부담금의 인상폭을 협의를 못하고 낮게 책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담배 폐기물 부담금이 이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도 크게 이제 취급하지 않고 그냥 3원 정도 올려주겠다고 이제 아마 인상안을 그냥 서둘러 만들어서 발표한 것 같은데. 네. 그때 환경부가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고 뒤늦게 의견을 냈고 그게 아마 정책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조율돼서 이번에 예고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부가 당시에 얘기했던 담배세를 올리게 되면은 뭐 얼마가 예산이 더 확충이 되는데 이걸 건강 증진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총액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국고로 들어가는 부분은 네. 지난번보다 아주 소폭이지만 조금 더 늘죠. 네. 폐기물 부담금을 10원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부 수입 증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것보다 지금 폐기물이 미세한 양이지만은 지금 담배 한 갑당 7원에서 24원이니까 한 17원 정도 더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 곱하기 예를 들어서 담배 우리 소비량이 1년에 한 4, 50억 값쯤 되는데 그만큼 곱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환경부로 이 돈이 다 들어가게는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담배 폐기물 부담금은 네. 환경개선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거는 이제 일정한 수입을 꼭 사전에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고 특별회계의 지출은 대부분 환경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용처는 이제 폐기물 재활용 사업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네. 그다음에 지자체가 결국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뭐 그런 비용을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네. 환경부가 이런 부담금을 다 잘 못 걷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던데 그런 것과 또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조세로 대변되는 국세와 지방세는 엄정하게 이 징수가 시행이 되는데 부담금은 준조세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징수가 실적이 좀 훨씬 떨어집니다. 예. 대신 이런 담배 같은 경우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은 그냥 담배가 팔리면서 사업자로부터 그냥 떼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부담금보다는 징수가 용이하죠. 잘 되는. 네. 하지만 다른 많은 부담금들은 직접 가구로부터 걷는 많은 다른 부담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징수 수준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폐기물 부담금은 지금 준조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제조사들이 물게 되는 형태지만 조세기는 조세이고요. 그래서 담배세 전체를 올리면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폐기물 부담금을 이제 와서 조금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접세 징수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근거 있는 주장인데요. 네. 다른 폐기물보다는 담배가 이제 훨씬 부담금을 걷기가 용이하고 다른 폐기물 부담금 실적이 저조하다면 아무래도 담배에 좀 더 관심을 두겠죠. 네. 그렇지만 서민에 대해서 이러한 비용을 다 전가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담배 가격 인상폭을 2,500원, 4,5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추가적인 정가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환경부의 주장이 일부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하튼 담배를 소비하는 네. 서민이라 본다면 결국 서민이 전체적인 조세의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이죠. 네. 교수님도 담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또 주민세라든지 서민 증세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런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죠. 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지금 담배세만 보더라도 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민 증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네. 그러면서 계속 증세가 없다라고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부의 이런 식의 어떤 정책 수립이 네. 저는 이제 좀 변화를 갖고 와야 된다. 네. 이미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계속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의 정당성이나 네. 기반을 점차 이제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잃게 되는, 신뢰를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폐기물 부담금 같은 경우에 이게 국회 의결 없이도 통과가 된다고 들었어요. 네, 다른 국세나 지방세는 당연히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데 네. 부담금은 그런 완전한 조세하고는 달리 준세로 처리되고 네. 부담금에 대한 규정은 지금 현행법에서 시행령상으로 다시 말하면 규정이 돼 있고 다시 말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네.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 폐기물 부담금이 붙는 게 플라스틱 같은 게 있고요.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둘씩 다 오르면서 네네. 어쨌든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금 일단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당장 정부가 다른 폐기물 부담금도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결국 담배에서 시작된 부담금 인상이 다른 유해물질, 그런 네. 환경 저해 물질의 부담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연결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김우철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지난 주말 전국은 아이폰 출시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처럼 소위 앞서가는 물건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부르지요. 아마도 30대 초반 이상의 세대들이라면은 일본 제조사들이 매년 출시하는 워크맨, 또 CD 플레이어, 노트북 이런 것들에 열광한 경험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그런 분들이 얼리 어답터였거든요. 근데 일본 기업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는 정말 IT와 가전 산업을 휩쓸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다들 좀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또 그 변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하면 정말 이 전자왕국이었잖아요. 예. 예, 또 요즘에는 구글, 애플 얘기 안 하면은 뒤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본 업체들의 위기, 이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전성기 때 일본 가전업체들의 매출의 통합이 네덜란드 경제 규모의 막먹는 6천억 달러에 이르렀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애플 한 기업의 매출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 이제 급감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일본 전자산업의 상징이었던 소니가 지금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이 되었고 주력 산업이었던 PC 부문도 매각하고 본사 건물까지 매물로 내놓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예, 본사를 팔면은 어디 새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니라든지 이런 곳들이 상황이 심각하게 된 원인은 뭘까요? 예, 혹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와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었던 엔화 강세 형상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수 시장 매출에 안주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킨 것과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 생세계 경쟁에 진입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네. 일본이 전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로 가장 큰 전열품 소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012년 기준으로 파나소닉과 샤프는 거의 전체 매출의 50%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이제 거둬들였고요. 일본 내에서요? 소니, 네. 예, 소니는 30% 정도를 갖다 국내에서 거둬들였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자국 내 폐쇄적인 유통 구조에 힘입어서 내수 시장에만 주력하게 되었고 기술 또한 자기네 기술을 이제 표준으로 고집하다 보니까 세계의 흐름과 이제 네. 거의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래서 기술의 소니라고 불렀었는데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전자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네. 체질 개선을 위해서 기업 스스로도 그렇고 정부도 뭔가 좀 변화할 수 있는 안들을 내놓고 있나요? 예, 거의 잃어버린 20년에 불릴 만큼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네.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IT 기술을 이제 장기 성장 동력으로 다시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이제 본인을 이제 IT 전략본부 본부장으로 인식을 하고 총리 직속으로 네. IT 전략본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뭐 소위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전략,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는 ICT 성장 전략을 연이어 발표를 하였습니다. 단기간으로 보면은 이게 엔더 정책을 통해서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그 기업의 체질 변화, 그러니까 개별 전자제품 제조에서 종합적인 패키지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체질 변화를 시키고 있고 네. 또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을 만큼의 흔히 말하는 로봇 산업, 그리고 웨어러블 기술, 네.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에 이제 박살을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이제 가장 기술력의 집약체인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까지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로봇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 소프트뱅크 회장하고 악수했던 로봇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로봇 산업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일본의 로봇 산업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이제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사장과 이제 악수를 나눴던 로봇 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200만 원대 이제 저가로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로 이제 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일반적인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거의 네. 57.3%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달 참가했던 일본의 가장 큰 이제 최대 가전 전시회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여러 전자 제품 사업군에서도 이제 가장 혁신적인 이제 상품으로 뽑혔던 것이 네.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인공지능 로봇이 다른 여타 로봇과 차이점을 가지는 것이 기존에 사람과 탁구를 랠리를 치는 이제 그런 로봇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전까지는 그냥 탁구를 치면서 사람마다 이기기 위한 경쟁의 대상이었다면 이 로봇은 사람에게 랠리를 가장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치면은 이 랠리가 가장 길어질지에 대해서 네. 수시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바뀌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자동화 로봇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령화 시대가 되고 일할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화 로봇과 그리고 또 웨어러블조차도 우리는 보통 이제 운동량 기록계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자켓이나 웨어러블 네. 안경을 이제 공장이나 산업 현장 서비스업에서 활용하도록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로봇도 있다고 들었어요. 고령화가 깊어지고 있어서 네. 옆에서 말동무해주는 로봇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각가지 천식 환자, 이게 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제 알레르기나 먼지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이제 개인 비서처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밀랍형 로봇도 그 현장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게 이 부품 소재 산업의 부활이었어요. 예. 이 부품 소재 산업에 일본이 갖고 있는 경쟁력 어느 정도인가요?
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이 굉장히 떠들썩했는데요.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일본의 과학자들 3명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 기술이 성색 LED 기술이라는 산업용 기술이었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엔지니어 출신의 교수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천 기술에 따라서 보면은 세계 점유율 1위 항목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일본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아이폰만 하더라도 네.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3분의 1이 모두 일본산 부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혹자 전문가들은 일본의 부품 산업이 하루만 공장을 가동을 시키지 않으면 네. 전 세계 IT 산업이 제조업이 다 이제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이런 공장이 쓰나미를 맞으면은 전 세계 IT 산업도 쓰나미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네. 또 주목할 만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부품 소재 산업들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 위주로 형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같이 사실 성립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 매출이 급감하면서 그 매출의 60% 이상을 삼성전자에서 받아왔던 삼성 디스플레이 등 같은 계열사들 매출이 갑자기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방향이 좀 이렇게 중소기업 위주로 다변화돼야 될 필요성이 네.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진짜 잘 분포가 돼 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국내 IT 기업들의 고민은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제가 이제 현지의 기업들을 인터뷰도 해보고 이제 전시를 가봤을 때 네.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전자박람회, 세텍이라는 가장 큰 박람회에서 일본의 최대 박람회인데 불구하고 일본의 상징이었던 소니가 네. 처음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왜요? 이제 그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회사가 내부 외환의 사정이 이제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네. 대신에 소니가 빠진 그 공간에 중국의 기업 저가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가 가장 크게 이제 부스를 차려놓고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징적이네요. 예, 근데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해서 성공을 했고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화웨이라는 기업이 해외에서 본인들의 저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화웨이는 자신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기획은 미국에서 하고 핵심 부품 거의 100%는 모두 일본에서 수급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군요. 보면은 역설적으로 화웨이는 이제 중국산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그 핵심은 전부 다 일본의 탄탄한 부품 소재 산업에서 이제 파생되었다 볼 수 있고 중국산 스마트폰이 확산이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일본 부품 산업의 가마우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대기업 엔드 유저인 대기업에서는 좀 약간 주춤할지 모르겠지만 기반이 되는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이제 그 경쟁력이 여기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다른 이제 원천 기술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과감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성장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뭐 정부의 투자라든지 지원 이런 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이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경쟁력 수준이 워낙 일본과는 좀 이제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의 이제 그 매출의 감소에 따른 부품 기업들의 여파에 따라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R&D 정책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할 것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은 일본이 지금 굉장히 침잠을 했던 이 전자 산업이요. 다시 네.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이제 그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고스가 됐던 그런 이제 그 패착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 글로벌화에 이제 힘을 이제 쏟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다행히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오토메이션 기술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진척이 되었다고 봤고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연구원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현대차 그룹이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073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연비 표시와 관련한 벌금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여러모로 좀 악재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연비 과장, 이른바 뻥연비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데요. 어제 한국 GM이 자기 자동차의 연비 과장을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르면은 연말에 국토부의 연비 검증 발표를 앞두고 자동차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뻥연비 논란, 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앱 예스나 웹사이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찾아오시면은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